같은 혹한기에 부동산 부자가 투자하는 곳이 어딜까요? 미래에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많이 투자하거든요. 본격적으로 공급 급감기가 시작되는 해가 2026년도가 되죠. 저는 서울이라면 구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구축이요? 네. 예. 수도권 같으면 신축을 택할 것 같고요. 아, 우리 젊은 층이나 사회초년생분들, 예산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 보면서 35년 살고 재건축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 구축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신영일입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가장 좋은 시간에 집을 사는 법은 언제나 집을 사는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언제나 망설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자, 오늘의 킥은 부동산 부자들의 불경기 속 투자 건물은입니다. 부동산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가 키커 권대중 교수, 부자의 길로 이끄는 부동산 지략가 키커 박병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부동산의 공간 정보를 접목한 발전 모델로 부동산학자로는 최초로 근정 포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감이 어떠세요? 더 열심히 그 산업 발전과 예. 국민 복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사실은 그 부동산이 공간 정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지표상에 새로운 그 빅데이터를 놓으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 일자리와 이제 그 우리의 그 삶의 편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지적도에 빅데이터를 올려놓고 차가 밀리고 안 밀리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부동산 기초거든요. 저는 한 뭐 40년 정도 부동산 하면서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뭐 훈포장을 받으셨다는 거는 나라에서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니까 오늘도 좀 예리한 시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으시겠죠. 박병찬 대표께서 나오셨는데 오늘 새로운 부자병법 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세가 많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오늘 경제 얘기를 드리는 게 좀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이제 모였으니 또 여러분들께서 한경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좀 부동산에 올바른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부자는 침체기에 탄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같은 혹한기에 부동산 부자가 투자하는 곳이 어딜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그 하락하면서도 선호한 지역이 되겠죠. 네. 지금 다른 지역, 서울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은 보합세 대지는 하락하는데 서초, 강남이나 용산 쪽은 강보합세 대지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자들이 그 꼭 선호하는 지역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미래 발전이 가능한 지역, 소위 그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를 걸어야 되잖아요. 예. 미래에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많이 투자하거든요. 이 부자들은 그런 정보를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투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불경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 유형은 따로 있는 겁니까? 불경기에 특화된 건물 유형이 따로 있다라기보다도 네. 그 불경기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좀 저렴한 매물을 구할 수 있는 그 빈도와 기회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금매, 뭐 경매, 공매 등등 조금이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포섭이 깔리는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수요자분들 간의 경쟁이 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가수요가 있고 예. 또 실수요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상 실수요가 가수요보다 늦거든요. 가수요가 먼저 선점하고 실수요자분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후속적으로 이제 추격하는 형상을 띠고 있는데 예. 지금의 부동산은 계절적으로 겨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는 가수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다고 했을 때는 예. 또 반드시 또 가수요자분들이 먼저 움직일 텐데 이러한 경향과 습성을 이해하시면서 좀 현재 실수요자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조금 더 이 불경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금리 고물가의 빈상가 속출, 전국 집값 하락세 지속, 1년 전에 부동산 샀다면 쪽박, 이 검색창에 부동산 시작을 이렇게 검색하면요, 이렇게 우울한 헤드라인이 대부분인데 이게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대변혁의 시작인지 아니면
뭐 고금리라든가 경기 침체 일시적 여파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라고요. 네. 지난해 9월 달에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죠. 네. 그리고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이제 그 가계부채가 2023년도 기준으로 IMF 자료를 보면은요, 2,27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어요. 부동산을 10,000원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없으니까 자기 자본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줄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 그게 여기에 이제 덮친 게 12월 3일 날 탄핵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환율을 상승시키고 대외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게 내수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집 살까요? 경제 어려움도 집을 안 사게 돼요.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에 따르는 그 주택 가격 하락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농어촌 지역 말고는 생기지 않았어요. 국토부가 그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요, 또 발표 정책을 보면은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세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방의 그 인구 감소 지역엔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아요. 거의 광역시에 있어요. 이 정책이 좀 더 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에 따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또는 보합세 내지는 하락으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그 사회인이 돼서 돈을 벌면 첫 번째 목표가 내 집을 사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요즘은 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투자의 뭐 1순위가 부동산이 좀 밀려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드는데 네.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나 트렌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주식이랑 부동산이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이 코인의 어떤 독주가 다른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지가 있냐 없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의 흐름이나 모든 게 가장 빠른 코인 그리고 가장 느린 부동산 이건 시차의 문제이지 네. 영향이 충분히 스며들 만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이는 트렌드는 1인 가구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수의 이제 거의 40%에 육박하는 상황이 1인 가구예요. 예. 통계청 발표대로라면 이 흐름이 2039년도까지는 유지된다. 네, 그럼 굉장히 많은 가구가 더 많이 생겨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작년 하반기에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이 소형주택 시장에 임차 수익을 먹겠다고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모건 스탠리인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맞이한 거예요.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5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는 사람이 5년 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이 월세 가격도 꾸준히 오르면서 임대차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트렌드로 봐야 되냐. 한국의 이 주택 시장이 1인 가구, 2인 가구의 어떤 증가와 더불어서 이들이 월세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단정을 짓고 들어오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트렌드로 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뭐 양극화 트렌드도 있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다 내려간다는 상황에서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되려 오르고 있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 예. 그리고 마지막 트렌드는 비아파트 트렌드가 있습니다. 비아파트가 전세 사기 그 여파로 인해서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불신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좀 시간이 허락한다면 네. 좀 역설적으로 역발상적으로 기회로 또 삼을 만한 포인트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 주택 공급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 실질주택 공급률이 있거든요. 자가주택에 자기가 사는 게 있고 예. 집은 갖고 있는데 자기가 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주택에 자기가 사는 율이 서울을 예를 들면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집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럼 40%는 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서울의 그 통계를 보면은요. 통계가 좀 잘못돼 있어요. 주택 보급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잘못돼 있어요. 2018년도에 통계청장이 발표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예. 2017년도에 서울의 주택은 가구수 대비 주택수를 따졌을 때 주택은 285만 채가 있었고요. 가구가 약 390만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한 100만 가구 정도 모자라잖아요, 이게. 예.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가서는 주택 공급 93.6%로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분 거처로 되어 있는 건 전부 주택수로 따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구분 거처로 되어 있지만 네.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있어요. 지하에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주인이 살면 단독 주택입니다. 법으로 건축법상. 예. 그럼 5가구 살지요. 예. 5가구로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한 가구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주택 공급률이 90%가 넘는데 이걸 만약에 단독으로 분리해 버리면 확 내려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도 7월 달에 그 통계청장이 발표했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을 때 네. 8월 27일 날 주택 공급 30만 원을 공급 발표했죠. 그게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오바되고 있어요, 이게. 여기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도 많지만 지방에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네가 많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하직하고 빈 집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는 데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뭐 110% 넘고요. 예.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거의 109% 정도 되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주택 공급률은 높습니다. 근데 이 도심지로 올수록 주택 보급률이 낮아요. 그래서 도심지에는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시 계획일 텐데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도시 계획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주택 시장에 중심을 두는 게 가장 커요. 이 도시계획 자체는 이제 국토 기본계획법이 있고요. 밑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실행법이거든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자체가 대부분 도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주거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치중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토정책 자체가 균형 발전과 기반시설, 도시 기반시설 그리고 주택 정책으로 이렇게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 도시 계획을 잘못하면 또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분양은 그냥 투자할 때 거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어떤 알짜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분양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완화돼 있기 때문에 토지로 건물을 지을 때 조건만 주어지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낭비거든요, 이게. 지금 악성 미분양이 18,000가구가 넘습니다. 네. 11월 기준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옥석을 가리기 이전에 단지 자체가 다 미분양이라면 이 새롭게 가격이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지방의 미분양보다는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도 광역시 주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의 미분양은 단가가 높아서 미분양 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할인 분양할 때는 한번 옥석을 가릴 만하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일반 수요자들 입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 가격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 그럼 오른다 내린다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전 내린다. 내린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지역별로 물건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말에 언론사들로 이제 여론조사할 때 저도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상저는 맞는 것 같고요. 하저보다는 하보합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물량이 올해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내년에는 많이 줄어요. 올해 입주 물량이 약 48,000가구 정도 된다고 그 정보업체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한 18,000가구로 거의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정치적 안정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오르기보다는 보합세 정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는 상저 보합 정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말씀처럼 네. 지역별로 또 급지별로 가격 금액대별로 편차가 존재합니다. 네. 다만 조금 대중적이지 못한 전망을 하나 드린다면 예. 저는 지금 비중심 지역들의 부동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소외된 부동산들입니다. 이 부동산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세가 좀 멈추고 저평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모색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조언이 될 것 같은 게 자금력이 부족하신 우리 젊은 층 분들에게는 네. 강남 용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 너무 내가 내 여건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부정하는 그런 인식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장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외했던 부동산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수도권 지역에서 소외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들에 있는 부동산들의 어떤 가격 흐름을 좀 면밀히 보신다면은 우리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신혼부부를 이제 신혼인데 집을 처음 마련하고자 하는 저예산자 분들에게는 예. 이 비중심 지역들에서 어떤 저평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하반기에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월세나 전세 쪽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른다. 예.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25년도 임대 시장 예측보다는 네. 저는 내년도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요. 네. 네. 26년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어떤 급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급감기가 시작되는 해가 2026년도가 될 거기 때문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열릴 것입니다. 아. 물론 공급이 급감한다 그래서 바로 가격이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예. 통상적으로 2, 3년의 시차는 필요합니다. 예. 다만 요새는 너무나도 모든 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 공급 급감의 어떤 이 현상이 가격에 반영되는 게 2, 3년이 아닌 더 짧게 단축될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이번에 공급 급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급 급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 급감이 함께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아파트는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공급 멸종에 가깝습니다. 멸종이요? 네, 그 거의 정도입니까? 짓질 않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심각한 것은 그 계층별, 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내년도부터 열린다. 예.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고, 특히나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허그에서 126%라는 어떤 보증금의 강제 상한 제도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다 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사실 지금 임계치를 넘은 상태고 결국 전세도 그런 흐름을 따라갈 소지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그런 상황이면 올해 중에 어떻게 해야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예. 그 우리 MZ 세대가 그 어떤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한 게 사회에 적응하는 그 본능에 입각한 선택이라 생각은 듭니다만 예. 그래도 나의 형편에 맞는 인생 플랜에 있어서 아무리 1인 가구를 할지라도 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 모건 스탠리한테 월세를 줄 바에는 예. 좋은 집을 마련해서 이 인생 계획을 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내년은 이제 오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거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조기 분양합니다. 네. 올해부터 고향 창릉지구가 이제 선분양을 하거든요. 저는 사회 초년생이나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예. 수도권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의 그 공공택지를 좀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시가보다는 한 80%로 낮은 편이고요. 뭐 여유가 있고 정말 돈이 좀 있다면은 서울에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 일반 매물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일반 시세의 한 반 정도 60%도 안 됩니다. 받으면 로또지요. 예. 이런 걸 좀 원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박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 그 월세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전세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보증금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네. 보증금을 반 정도 또는 뭐 반 전세처럼 넣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 수요가 아파트 수요로 옮기면서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것도 물론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 공급량이 줄기 시작하면 결국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금년 6월부터 비아파트 부분 활성화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하여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신축 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중 5만 호는 고향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얼어죽어도 신축 아파트가 좋다는 얼죽신이라는 용어가 한참 유행이 됐는데 그 부동산 한파 속에서도 얼죽신, 이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신축과 구축 중에서 어디에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서울이라면 구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구축이요? 네. 예. 수도권 같으면 신축을 택할 것 같고요. 서울은
서울은 구축, 네. 수도권은 신축. 그 이후로 이제 수도권은 신규 분양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예. 공공택지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랬죠.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예. 서울은 뭐 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서초, 강남, 송파, 용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비싸고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 집처럼 사는 게 낫지 않겠나. 현재는 그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 가격 차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 하되 그 구축도 적어도 한 25년 넘는 거 사는 게 더 나아요. 가격도 낮은 데다가 재건축도 가능하고 예. 그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예. 지금 30년 넘은 거는 비싸요 좀. 네. 그래도 한 25년 정도 된다면 리모델링 하는 거 가지고 한 10년, 15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리모델링해서 10년 이상 산다면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5년 전후 되는 것, 20년 넘은 25년 전후 되는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35년 살고 재건축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 구축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공감합니다. 그때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 몸테크라고 오래 버텨서 이제 결국 돈을 벌겠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분담금이 또 그렇게 늘어나서 과연 구축이 예전만큼 인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지금 그 환율이 높아지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을 짓는 신축 가격이 올라갔는데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서 거의 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거든요. 예.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 이유는 2021년도 8월 26일 날 우리가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 당시에 5월 달, 6월 달에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게 3.0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 3.5까지 갔다시 3.0이 됐는데 그 당시에 올라가면서 수입 물품이 다 올라간 겁니다. 이게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신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거기에 뒤따라서 물가는 안정돼 있거든요, 지금. 물가가 2%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어느 정도 맞춰질 텐데 15년, 20년 후에 그 갭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보다는 좁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검토를 언급하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뜨거운 감자로 뜨고 있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꼭 주목하고 좀 기억을 해야 하는 정책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부가 지금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아파트 분야 활성화 정책, 예. 그다음에 지금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리풀지구를 비롯한 4군데의 개발 제국 해제, 예. 이번에 해제된 개발 제한 구역은 이미 훼손된 상태로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후보지 중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서초, 서리풀 지역을 주거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3기 시도지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 3군데는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한파를 피해갈 수 있는 뭐 키워드하면 뭐 명문 학군, 뭐 신축, 강남 3구 뭐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추가할 만한 키워드가 있을까요? 저는 뭐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저평가를 좀 저평가. 추가하고 싶어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께서 그 어떤 반등의 타이밍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높을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은 타이밍보다도 지금 관심 부동산이 저평가 상태인가 아닌가가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라면은 뭐 저평가 아파트, 또 저평가 비아파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저평가 아파트는 어찌됐든 간에 22년도 고점에서 23년도 초까지 많이 내려왔고 예. 그 바닥에서 반등이 적었던 부동산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 지금 얼죽신이라고 신축이 되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서울 중심으로. 그런데 사실 신축은 저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건축이랑 이 구축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신축 대비 상당히 저평가인 부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는 연일 얼죽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조금이나마 저평가 부동산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구축을 먼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저평가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엄청난 저평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저평가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놓고 봤을 때 그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 공급적으로 지금 이게 저평가가 된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 정책이 작동해서 정책이 좀 인위적으로 눌렀는가? 예.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세 사기라는 큰 문제가 벌어졌고 이게 어떤 그 특수한 그 지점만 손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 비아파트 시장을 아우르는 정책이 작동이 됐고 보증금을 약간 인위적으로 누를 수밖에 없게끔 저희 시장에서는
그 전세가 상한제라는 말을 씁니다. 네. 이게 강제로 전세를 못 받게끔 이러면서 시장이 많이 지금 위축된 상태인데 네. 다만 이거를 왜 지금 제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서울시의 노후 주택가의 정비에 굉장히 막강한 정책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뭐 신속 통합, 또 뭐 역세권 개발, 또 뭐 모아타운,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제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또 법률이 있습니다. 민간 그 도심 복합 사업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후주택가를 정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노후주택가 안에는 다 비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비아파트들이 예비 아파트 입주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미 지정된 곳은 비싸니 그 노후도가 확보된 지역에서 좀 역세권이면서 아직 발표가 안 난 이런 비아파트 지역들은 지금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할 뿐이지 아파트보다는 분석이 어렵다 보니까 예.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접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뛰어들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두 가지 더 첨언드리면 네. 조망권이나 또는 학세권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습세권은 가격이 많이 안 오릅니다. 아, 숲세권은 안 네, 오릅니까? 네. 오히려 산 밑에 있는 집들은 교통도 불편하고 학교도 멀고 해서 예. 오히려 가격이 많이 안 올라요. 예,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 또 공공택지에 산다면 단지 안에 학교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또 하나 이제 복합 개발 같은 경우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 그 지역을 필지별로 묶어서 개발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단독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가 반대하면 장기간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법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네. 아까 비아파트 관련 말씀 그럼 다 하신 건가요? 아니 뭐 더 할 게 있습니다. 예, 뭡니까? 이거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비아파트를 볼 때 네. 저는 그 실수요자의 관점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그 지금 이제 예전에는 청약을 하고 싶어서 이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느라고 예.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또 사회 초년생분들이 무주택을 이제 강제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 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게 누가 더 힘든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예. 내가 더 힘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가족이 더 많고 내가 소득이 더 부족하고 자산이 없고 이거를 그 나의 어떤 이 자본주의 역행하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가야지만 가점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면 다행인데 예. 당첨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플랜 B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뭐 웬만한 게 다 충족이 됩니다. 그걸 사더라도 청약하는데 무주택 요건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 저는 이게 일종의 정부가 교두보를 놔준 거다. 아하. 끊어졌던 사다리를 놔준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층이나 사회 초년생분들, 예산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 보면서 비아파트를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디딤돌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또 다주택자분들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분들의 제일 큰 고민은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정부에서 120 대책을 발표를 한 상태이고 120 대책을 잘 활용하면은 취득세나 양도세에 어떤 고민 없이 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은 정책이 나와 있지만 예. 대부분 모릅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겠네요. 네. 예. 자, 두 분의 키커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혹한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두 분의 매운맛 승부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저는 그 예전에 광고 문구에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게 있었죠. 전자회사요. 네. 예. 저는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왜냐면 부동산은 많은 돈을 주고 투자하기 때문에 네. 한 번 실수하게 되면 만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니까 예. 많이 두들겨보고 네. 물어보고 조언도 들어보고 그러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승부킥은요? 저는 본질에 집중하자. 본질에 집중하자. 네. 예. 그 부동산 우리가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다만 오늘 우리의 대화 주제에는 등장하지 않은 본질에 대해서 저는 되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이기 전에 예. 저의 관점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위험에서 나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되게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경킥 시청자분들께서 예. 저평가 매물, 예. 또 교수님 말씀하신 역세권에 또 오늘 말씀하신 여러 정책과 제도를 활용해서 네. 꼭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좋은 매물 만나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부자들의 불경기 속 투자 건물은 신영일이 날리는 승부킥은 기회는 매 초마다 온다 합니다. 부자들은 혹한기도, 호황기도 항상 이 기회의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바라본다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위기보다는 기회의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고맙습니다.